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의학 관계법규 김유미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30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제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30개를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부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는지 한 번씩 체크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입니다. 우리 의료인은 5종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까지였고요. 약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았다. 약사는 제외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의료인이 어떤 임무를 띠는가였는데요. 자, 의사 먼저 볼게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래서 보건지도라는 멘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조산사입니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래서 조산사는 양호지도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가장 중요합니다. 자,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였다. 그래서 기억하실 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나가면 환자 관찰하죠? 자료 수집하죠? 간호 판단하죠?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한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그래서 우리가 환자한테 교육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요. 또 뭐합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간호 판단 이후에 활동을 기획하기도 했고 그 일을 실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까지 하더라 라는 거였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자, 우리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한다?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도 했고요. 무엇을 합니까? 자,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수행까지 한다라는 거, 기획과 수행이었습니다. 자꾸 슬라이드가 아무리 해도 자꾸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표 가져왔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서 조산사에서 기억하실 거 양호지도 부분 기억해달라. 그리고 간호사는 여기 보시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기획수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 이 부분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이었다. 그리고 모자보건에 따른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까지였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중에서 그때 보건소 갔을 때 우리가 봤던 것들,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모자보건실이 있었습니다. 결핵 관련된 결핵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보건활동이 있더라. 그리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가 간호사의 임무이다.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여기 1에서 3까지에 대한 지도 역시 우리 간호사가 하는 임무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이제 두 번째입니다. 30개 중에 이제 하나 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의와 설립 또는 지정 요건입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의료기관에는 어떠한 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지정 요건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사안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그래서 정의 한번 기억하시고요. 의료조사안의 업을 한다.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었다.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을 한정을 지었고요. 자, 의료기관은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고요. 조산원 있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자, 의원급 의료기관은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다가 무슨 의원 보았습니다. 이 앞에 무슨 치과 의원 봤습니다. 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한의원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산원입니다. 요새는 많이 보기 어렵긴 합니다만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자,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누구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6개입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요렇게 6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누구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병원 등 보시면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정 요건을 조금 더 표로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요건을 보시면요.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그래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병상이다. 그리고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이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요. 자, 종합병원의 각 효의 요건 보겠습니다. 종합병원이 되려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과목들 나왔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진검 이렇게 줄여서 부를게요. 진검, 마취통증의학과, 마통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영상, 마통, 진검, 병리과를 포함한 몇 개다?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둔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의 보도가 있는 사람을 둔다라는 거고요. 자,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마통, 진검, 병리과, 정신건강, 치과를 포함한 정신건강하고 지금 치과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것이 300병상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병원의 요건 기억을 하시고요. 21년, 23년 기출이고요.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한다. 자, 첫 번째 다시 봅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그리고 영상, 마통, 진검,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 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두어라. 자, 300병상을 초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마통, 진검, 병리과, 정신건강,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그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 지정하는 걸 보면요. 상급 종합병원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뭐 부산대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들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호 요건을 갖춰서 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두어라. 그리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다. 그래서 교육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종합병원에 300병상 초과했을 경우에 진료 과목, 그 다음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 진료 과목을 한 번 더 체크하시라 했던 거 있습니다. 자,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마통, 진검, 병리과는 기본으로 100병상 이상 300병상에서도 속해져 있었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2개 뭐였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정신건강,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서 시험 보러 들어가십시오. 자, 의료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요건 정리해서 한 번 더 표로 가져왔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까지 있다. 그래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산호는 임산부랑 그다음에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었다라는 거. 자,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병원급에는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요렇게 있는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 있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의 기준들이
종별이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 여러 번 말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상급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산대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요, 병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병상 이상이 어떤 애 저떤 애 이런 내용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재지정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병원은요, 특정 질환입니다. 화상 전문병원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3년마다 평가 실시해서 전문병원 재지정 가능하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 빠르빠르 퀴즈 해볼게요. 자,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춰야 하는 필수 진료 과목은, 자, 기억을 하셨나요? 자, 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과일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이다.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마통, 진검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하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라 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의 요건이었고요. 280병상의 종합병원이 갖춰야 하는 필수 진료 과목은, 자, 300병상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필수 진료 과목,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마통 어떤 걸까요? 자, 보겠습니다. 네, 마취통증의학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상수에 따른 종합병원의 요건, 예전에 나왔던 기출이었습니다. 자, 의료법상 두 번째 기출 또 풀어볼게요. 간호요구자에 대한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그 임무로 하는 의료인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간호요구자가 거기에 상담도 해주고요. 요구자가 원하는 거,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임무로 한다. 누굽니까? 쉽습니다. 네,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간호사의 임무로 옳은 것은 의료와 보건지도,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조산과 임산부에 대한 보건지도, 상병자에 대한 의료와 양호지도,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양호지도,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별에 따른 임무가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의 임무는 다 기억을 하고 가시라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호사의 임무 또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볼게요. 눈에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간호사 임무 하나, 둘, 셋. 네,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이 간호사의 임무가 되겠다. 자, 이제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 30개 중에 2개 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애 임무 이제 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는 아까 의료 종별 임무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애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를 띠는가 참 읽어볼게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 내에서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이 의료 관련 감염이고요.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의 질을 높인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환자 케이스 스터디를 하죠.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한다. 자, 보시면 환자도 그렇고요.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 모두를 막기 위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한테 감염관리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환자들이 뭐 응급실로 예를 들어 왔어요. 그러면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도 이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씌운다던가 다양한 이제 의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의료 감염에 대한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더,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의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지 우리가 뭘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의료인은 어떻게 한다?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주사침, 주사기, 수액 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 세트 모두 재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장은요, 환자의 권리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를 해야만 하고요. 그 접수 창구나 대기실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나갈 때도 명찰을 달고 있었죠. 자, 예를 보면요, 응급의료 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격리병실이나 무균치료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예외가 되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네 번째 항목이고요.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많이 해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보게 되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을 보시면요, 뒤에 이제 표로 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대상 및 서비스 제공 형태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요,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그 밖에 간병 지원 인력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은요,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제공 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요, 여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력 원활을 위해서, 수급을 위해서요,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고요. 자, 대상 및 서비스 제공 형태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습니다.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내지는 간병 지원 인력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다라는 정의는 여러분이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겠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가 누굴까? 누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입원을 한 것인가?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보호자가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보호자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도 간호간병 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입원 환자 누구인지 이 부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정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아까 우리 좀 전에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누가 합니까?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병 지원 인력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교육 전담 간호사가 또 국가적으로 이제 다 각 병원마다 이제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력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서비스 제공 기관은요, 병원도 되고요, 치과병원도 되고요, 한방병원, 종합병원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겠고요.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의료기관 장에게 신청을 한다라는 것이 이 제공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면허 대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자 받았습니다.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안 되고, 면허를 면허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대여 금지 내용이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쑥 넘어갑니다. 간호사의 면허 요건을 볼게요. 자, 조산사 면허 있습니다. 조산사 면허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 수습 의료기관 수습생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래서 보시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 그 의료기관은 어떻게 월 평균 분만 건수가 몇 건?
100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도 조산사 면허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을 보시면 수습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다. 수습생의 정원은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간호사 면허 보겠습니다.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요, 여기 밑에 국가시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아야 된다. 우리 국가시험 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처럼 생긴 종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면허증입니다, 여러분. 자,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으면 여러분은 간호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보려면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 우리 졸업 예정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음에 외국의 1호에 해당하는 학교, 1호에 해당하는 학교는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말하고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간호사가 이렇게 되려는 각호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 우리나라 국가시험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와서도 국가시험 봐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1학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학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간호사 면허는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산사 면허입니다. 조산사 면허는요, 응시 자격,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을 마쳐야 된다. 그래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조산 수습 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은 산부인과 수련생, 소아과 수련병원으로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었다. 수습생 정원은 월평균 분만 건수 10분의 1 이내이다. 자, 간호사 면허 응시 자격입니다. 평가 인증 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평가 인증 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그리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요 강의 자체가 1시간을 해야 되는 강의라 가지고요. 중간중간에 힘드시면 끊어서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집중력이 흐트러질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 의료인의 결격사유입니다. 30개 중에 지금 7번째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누가 의료인을 할 수 없느냐, 결격사유냐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요. 정신질환자 안 돼요.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오케이, 너 해도 돼. 괜찮아. 오케이? 하면 할 수 있고요. 마약, 대마, 향정, 약품 중독자 안 되겠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결격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개정이 되었고요. 개정된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라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학습정리 바로 볼게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의료인의 결격사유 볼게요. 잘 보세요.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마약, 대마, 향정,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5입니다. 모르시면 앞에 또 넘어가셔가지고 오늘은 꼭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의료법상 국내 의료인의 면허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료인은 누구일까요? 쉽습니다. 네, 조산사가 되겠죠.
자,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약 중독자 안 되겠죠. 피성년 후견인, 향정, 중독자,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정신질환. 답은 뭘까요? 네, 4번이 되겠죠. 자, 의료법상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마약 중독자, 대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답이 뭐겠습니까? 네,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돈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보겠습니다. 마약 중독,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향정, 중독자. 답은요, 쉽습니다. 네,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 기능 장애자. 그래서 의료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의료인의 국가시험 시행 및 응시 자격 제한 볼게요. 자, 국가시험을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을 매년 누가 시행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은 누가? 의료인의 국가시험은 시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라는 거. 자, 국가시험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하고 예비시험, 여러분도 모의고사 보셨습니다. 시행해야 되고요. 자, 면허증 발급 추가로 보면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요, 합격 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면허증을 발급 신청을 해야 되고요. 발급 신청한 자에는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을 하더라. 그래서 응시 자격을 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겠다. 그리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3회가 답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됐어요. 근데 이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3회 범위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정리합니다. 시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실시 횟수는 매년 1회 이상이고요. 시험 공고는 국가시험 관리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한다. 그리고 시험 장소는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를 하고요. 자, 응시 자격 제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겠다. 그리고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 범위 안에서 이제 제한을 하겠다. 자, A씨는 학습정리입니다. A씨는 부정행위로 의료인의 국가시험에서 수험이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A씨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최대 몇 회까지 응시를 제한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쉽습니다. 3회였습니다. 자, 진료 거부 금지 보겠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진료 거부 금지 내용 있습니다. 자, 10번째 진단서 교부입니다. 진단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떼봤을 수도 있겠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서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예외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하고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다라고 하면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권자 누가 나눠주는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이제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의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교부권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부 요구권자입니다. 나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자입니다. 환자가 저 진단서 주세요라고 하죠. 근데 환자가 사망 및 의식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모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형제 자매까지 진단서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득이한 경우 보겠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교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교부를 한다. 자, 이제 진단서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입니다. 요거는 조금 다르겠죠. 교부권자에서 추가로 보셔야 될 게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추가로 누가 있습니까? 조산사가 있습니다.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는 조산사도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진료 기록부 등에 따라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자, 정보누설 금지입니다. 정보누설 금지. 우리는 정보누설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벌금형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누설 금지 가볍게 넘어가고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되고요.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하였던 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 알게 된 정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 태아 성관별 행위 금지 보시면요. 태아 성관별 행위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나온 거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나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록 열람 내용 확인 가능자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누가 열람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록 열람 보시면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한테 본인의 환자에 대한 기록을요. 전부나 일부, 그 다음에 사봉 발급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거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되느냐 보시면 환자가 아닌 사람의 기록 열람 가능 사유와 요건을 보겠습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 환자가 아니었을 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의 본인의 동의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 그리고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서 요청한 경우,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을 열람하려면 누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까지는 넘어가고요. 기록 열람의 원칙 보시면 환자는 요청할 수 있고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요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해 주세요. 기록 열람할게 하면 오케이 하고 내어드려야 되는 거고요.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기록 열람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요건을 갖추어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록 열람에서는 누가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의 본인의 동의서랑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요건을 갖춰서 요청한 경우, 그리고 급여 비용 심사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후 관리, 요양급의 적정성 평가, 가감 지급 등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문서 제출을 명한 경우, 그 외에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자,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자, OX 퀴즈 보겠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10년간 간호기록부를 보존해야 된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신고해야 된다. 응급 환자에게도 예외 없이 수술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최종 진료를 받고 50시간이 지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진료 없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답이 뭘까요? 네, 정보 누설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자, 의료법상 기록 열람, 송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록 열람을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보니까 담당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가 요청하는 환자의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모르시면 앞에 가서 또 한 번 더 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보존 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등등등 많은 기록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진료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시면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여러분들이 환자 간호진단 실습해서 가셔가지고 베껴왔던 것들, 숙제할 때 썼던 것들이 전부 다 진료 기록부의 내용입니다.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간호기록부가 아니라 주된 증상, CC라고 하죠. 칩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병력, 가족력, 그다음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치료 내용, 주사, 투약, 처치 모두 진료 기록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진료 일시 역시 진료 기록부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간호기록부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간호사니까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 맥박, 호흡, 혈압, 투약에 관한 사항이죠. 섭취, 배설물, 아이호, 그 다음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까지 해서 간호기록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 기록부에서 내용이 이루어졌던 거, 여러분이 히스토리에 해왔던 내용들이 진료 기록부에 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간호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바이탈했던 내용, 그리고 투약에 관한 거, 아이오 체크했던 거, 처치 간호, 간호 일시가 간호 기록부가 되겠습니다. 자, 보존 보시면요. 여기서 처방전만 2년이에요. 그래서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간호기록부 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스토리 제일 처음에 많이 이렇게 가져왔던 내용들이 진료기록부고 처방전은 2년이다 라는 거. 자, 진료기록부랑 수술기록은 10년입니다. 간호기록부는 5년이고요. 처방전 2년입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비교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단서는 3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진단서 3년, 처방전 2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는 기간 옳은 것보다 자, 하나, 둘, 셋. 네, 간호기록부 5년이었습니다. 진료기록부 몇 년이었죠? 10년이었습니다. 자,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요, 진료기록부 등의 그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관할 수 있고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하고 장비 갖춰야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 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면 안 되고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 기록에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 요양방법 지도 및 의료행위 설명 의무 보겠습니다. 요양방법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양병원이 아니에요. 요양방법은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의료행위 중에 행위를 그냥 이렇게 아우러서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양방법 지도는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료인이 요양방법하고 건강관리에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 자,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을 보시면요. 설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있고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설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환자는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 규정을 보시면 설명 동의 절차로 인해서 수술 등이 지체가 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제 절차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환자에게 설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볼게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그 다음에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이름 말해줘야 되고요.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후유증하고 부작용 꼭 말해야 되고,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보전 얼마죠? 옳은 것. 이거 이렇게 반복되네. 5년입니다. 우리 30개 중에 16개, 절반 조금 더 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의료인의 신고 의무입니다. 자, 신고입니다.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들을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변사체 신고 볼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까지 포함입니다.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된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산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면허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의료인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해라. 자, 변사체 신고는 조산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고요. 신고 사유는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할 때에는 경찰서장, 어디에?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하더라. 자,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의무. 우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는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할 수 없죠. 그리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수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각 종별 임무가 따로 있었죠. 자, 다음 같고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는 그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연구, 시범사업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 그리고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자, 그리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하지 못하고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안 되고요. 금품 제공 안 되고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다만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자, 위에 거 전부 다 안 됐고요. 할 수 있는 거 보시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투석 환자분들 이야기했던 적 있어요. 그래서 유치, 알선 했던 사주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진짜 너무 힘든 사람이다 라고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환자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라고 했고요. 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만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의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한다거나 이런 대학들, 치의학 전문대학원, 여기 간호학 전문대학원 없어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학과대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 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시범사업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 근데 여기는 있어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자, 의료인이 아니면 이렇게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또 읽어보시고 금지한다라는 거고요. 문면의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의료인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 할 수 없다라는 내용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의료인 단체 보시면 중앙회 있었습니다. 중앙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이 중앙회와 지부를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고요. 우리도 간호사회가 있죠. 각각 설립을 하고 꼭대기에 중앙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인의 보수교육 의무 보겠습니다. 19번째 내용입니다. 보수교육에 면제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유예되는 내용들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의료인은요. 연간 보수교육이 8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신규 간호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연간 8시간 이상 이수를 하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의 단체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분야별로 전문 학회 나 전문 단체에서 이렇게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간호대학에서 그 부속 병원에서 이렇게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내지는 수련 병원에서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교육 면제 내용 보시면요. 전공의들은 수련생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 교육에 대한 내용은 면제가 되고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 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실 때는요, 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신규 면허 취득자, 이제 당연히 2024년 여러분이 이제 면허증을 취득하시면 다음 해에는 보수교육에 면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면제 대상이고요. 다음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도에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되는 사람은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유예 대상이 자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역시 유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수교육은 중앙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조건은 보수교육은 매년 하는데 연간 8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교육 실시 기간은 전문 학회나 전문 단체가 있겠고 대학의 그 부속 병원들, 그다음에 수련병원, 그다음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면제 대상 보시면 전공의는요. 1년차 전공의, 2년차 전공의, 내과 1년차 전공에는 면제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학원 재학생, 여러분들이 간호대학의 대학원생이 되었다. 그러면 보수교육을 면제받으실 수 있고요. 면허증을 발급받는 신규 면허 취득자, 내년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이 되겠고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보수교육 받기 곤란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역시 유예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계 서류는요.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자, 자신의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3년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했고요. 보수교육을 면제받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 빠르게 보시면요. 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 대상자였다라는 거. 자, 연도에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는 의료인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유예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반복적으로 기출에 나왔고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네, 수련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 보겠습니다. 병동에 근무 중인 수간호사, 수련기간 중에 수련 중인 전공의, 그다음에 신규 간호사, 그다음에 간호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간호사,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병가 중인 전문의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수간호사입니다. 자, 20번째입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요.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를 또 추가로 보면요. 가정간호에 내용하는 가정간호 범위 볼게요.
간호, 검체 채취, 그다음에 운반. 검체를 채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검사하면 운반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코에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채취의 일부가 되겠죠. 운반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투약, 주사, 그다음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역시 가정간호에 속하고요. 상담, 그다음에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의뢰 역시 가정간호 범위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간호로 갔는데 눈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럼 안과 쪽에 의뢰를 한다던가 이렇게 건강관리된 의뢰까지 하는 것이 가정간호의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가정 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요. 가정간호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필요합니다. 판단해요. 그러면 누구로 갑니까? 가정 전문 간호사가 여기에 의뢰를 했던 이 사람들한테만 이 가정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 간호의 범위 한 번 더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정 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요. 가정 간호사를 몇 명 이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 대상을 보시면 의사 한의사가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가정 전문 간호사한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는 실시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정간호 중에 의사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보시면 검체, 채취,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그리고 처방 전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고 가정간호 기록은 5년간 보존하더라 라는 것까지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까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마지막 부분 볼게요.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 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둬야 하고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까지 기록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어떤 한 것을 지켜야 하느냐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요. 의사, 그다음에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이렇게 개설권자가 있고요. 개설허가 신고는 의원, 치과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개설할 때는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설에 대해서 누가 허가를 해주냐, 어떤 병원에 있어서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지도사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볼게요. 약국시설 안에 아니나 구내인 경우 약국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을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 개축한 건축물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인은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2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하나의 장소에 하여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개설기관 표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서 간호사 빼고,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요양병원까지 한의사가 개설을 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그다음에 민법이나 여기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보고 복지의료공단이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설허가 신고를 보시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조산원을 개설하는 사람은 지도사를 정해야 한다.
자, 가정간호의 범위 보겠습니다. 아닌 거 골라봅니다. 아닌 거 쭈루룩 빨리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답 한번 볼까요? 네,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없었습니다. 자, 응급처치에 대한 거는 교육과 훈련 역시 가정간호 범위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다른 보건의료기관의 대상자의 건강관리, 눈이 아파요. 그럼 안과, 소개해주는 거, 요런 것까지였습니다. 자, 전문 간호사가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가정간호는 무엇일까요? 자,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처방 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투약, 주사, 검사, 채취, 운반, 치료적 의료 행위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 처방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봅시다. 한의사가 의원과 한방병원을 개설하려 한다.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답을 빨리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이면 2 이상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의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려 한다. 개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보겠습니다. 입원 대상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입원을 하느냐? 자,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자. 요양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동네에 있는 그 노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요양시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자기도 하지만 만성 질환 있는 사람, 그 다음 외과적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기간에 있는 급성기 치료가 끝나신 분들 역시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 상급종합이라 큰 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치료가 마치고 나면 이 수술 후에 회복 기간에는 어디에? 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 대상자가 되더라. 그래서 전원을 보통 가죠. 입원 제외 대상을 보시면요, 감염병이라든지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 운영상 제외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담당 근무자, 당직 근무자는 1명 이상, 그리고 환자 이송 시에는 진료기록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요양병원에 송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입원 대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 입원 제외 대상자는 감염병 환자 안 된다고 했고요.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에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 누굽니까? 네, 상해 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이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였고요. 의료기관의 의료인 정원 보겠습니다. 의료인 정원 우리 30개 중에 24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종합병원, 의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간호사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연평균 1일 입원 환자가 몇 명인데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하느냐라는 거. 그다음 외래 같은 경우에는요. 외래 환자 12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입원 환자가 250명이고 외래 환자가 3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12명으로 이제 입원 환자를 나눠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연평균 입원 환자 숫자를 2.5로 나눠서 간호사의 숫자의 정원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연평균 1일 입원 환자가 2,300명입니다. 참 규모가 크네요. 그죠? 외래 환자가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외래 환자 3,000명을 12로 나눠서 입원 환자 수로 돌리고 하면은 답이 어떻게 됩니까? 네, 1,020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쯤 구해봐야 되겠죠. 자, 당직 의료인 보겠습니다. 당직 의료인은요, 의사, 치과의사, 각종 병원의 당직 의료인 수가 조금씩 달라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1명, 200명 초과하는 200명마다 1명이 추가되고요. 간호사는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2명, 입원 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는 2명이 추가되고,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 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사, 치과, 한의사는 입원 환자 300명까지는 1명이고요. 300명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 추가. 간호사는 입원 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 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 추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보시면요. 감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보시면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연간 감염 예방의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감염관리 요원 선정 배치, 그 다음에 감염 환자 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위생관리, 의료 관련 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 관련 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감염관리실 업무를 보면요.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를 하고요. 의료 관련 관리 실적 분석 평가하고요. 직원 감염 관리하고요. 그다음 직원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거 이야기를 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자,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보시면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기준은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라고 해서 업무 심의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 의료기관 인증 기준의 방법을 보시면 인증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꼭대기에서 인증해줍니다. 인증을 하고 나면 조금 더 병원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꼭대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권자가 되겠고 환자 안전, 질, 의료의 질하고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인증 기준을 보시면 환자의 권리 안전,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 질량상, 의료 서비스 제공과 성과, 조직 인력 관리 운영, 환자 만족도 있고요. 인증 유효기간 보시면 4년, 조건부 인증은 1년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의료기관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인증마크 사용, 정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면허 취소와 재교를 보시면 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25페이지 추가해서 같이 보시면요.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내용 있습니다. 보시면 취소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면허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인의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전 후견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결격사유 우리 앞쪽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겠고요. 면허 취소 사유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의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되겠고요. 재교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지 알아도 취소의 원인 또는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의가 뚜렷이 인정이 되면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재교부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재교부 금지 기간이요. 해당 사유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재교부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허 조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 그 다음에 2년 이내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교부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격 정지 사유 66조, 그다음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했던 부분들은 자기가 또 체크해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기까지의 그 키포인트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키포인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내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을 행하는 범위에 대해서 내가 아나? 말할 수 있나? 내가 보고 이거 아니다, 맞다, 고를 수 있나? 이런 것들 한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빠르게 하긴 했는데, 중간중간 끊어서 수업도 들어보시고, 왔다 갔다 뭔가 다른 거 할 때 있죠? 멍하게 있지 마시고, 틀어놓고, 의료법 한 번 더 숙지해서 들어가시면은, 의료법에서 가장 많은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기쁜, 밝은 얼굴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